Now we must take the same action with Europe. We will not delay. 예, 오늘 뉴스 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증시 대폭락 13일의 금요일. 예. 신종 코로나발 쇼크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도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면서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내내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We made a life-saving move with early action on China. Now we must take the same action with Europe. We will not delay. I will never hesitate to take any necessary steps to protect the lives, health. 저 미국의 유럽 봉쇄 카드가 사실은 이 대형 경제의 악재였던 것 같은데 정철식 평론가님. 네. 쭉 보면 유럽, 미국의 움직임에 우리 증시도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세계 증시가 다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WHO의 팬데믹 지정이 있었고 그 다음 부분에서 좀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믿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 대책이 뭐 급여세 제로 정도였고 추가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 다음엔 언급이 없었던 데다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꺼냈던 3개월, 6개월짜리의 그러니까 미니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오히려 실망감을 부추기면서 미국 증시가 뭐 역대 최고 폭으로 폭락을 했고 그 직전에 끝났던 오늘 새벽에 유럽 증시 역시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대한 거기도 유럽도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뭐 11%에서 15% 이상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거의 10%대 폭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밑바닥의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볼게요. 네. 금융위가 조금 전에 발표한 얘기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 뒤부터 일주일간 아니죠.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예.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일단은 마이너스 8%가 될 때 20분간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코스닥, 코스피가 함께 걸리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즉 장 막판에 들어서면서 낙폭을 크게 줄였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기대감인데 일단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이 직전에 나왔던 거는요. 공매도의 지정 요건, 그러니까 공매도를 지정하려면 좀 이게 타이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일종의 공매도 완전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대책은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의 완전 금지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렇게 공매도의 전격 금지는 지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고 유럽 재정위기 때 두 번이 있었던 세 번째가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 또 한국은행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참 이례적으로 중앙은행의 수장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함께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인데 곧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세창 막판에 좀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오늘 긴급회의 장면이 화면에도 나오네요. 그럼 정철식 변호사님 네. 두 가지를 짧게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는 공매도 금지가 앞으로 미칠 영향, 그리고 공매도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건지 짧게만 설명해 주시고요. 큰 손들이요. 외국이나 기관들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해서 미리 주식을 팔아놓는 겁니다. 남한테 빌려가지고. 예.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데 개인들은 거의 할 여력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특히 폭락장에서는 폭락을 더 부추기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조금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늦은 게 아니냐. 상황이 이렇게 다 엉망이 된 다음에 공매도 금지하는 이런 불만도 있지만 당국으로서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다음 화면 보실까요? 글쎄요. 증권가는 패닉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공황 상황까지 대비해야 된다. 지금 백약이 무해한 구간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코스피가 11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정철식 평론가님 이 거의 금융위기급 이 패닉 현상
동의하십니까? 전망이요? 글쎄요. 일단은 이제 증권가가 좀 저럴 때 얄밉죠. 왜냐면 불과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V자 반등 가능하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화해서 PB들이 예. 주식 팔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불과 한 3일 만에 입장을 바꿔서 모 증권사는 1100 얘기를 하고요. 대공황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좀 지켜봐야 될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 부양 대책인데요. 과연 시장이 앞으로 나올 기준금리 인하, 아예 미국은 제로금리를 한다라고 하고 또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에서 썼던 양적 완화,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고 달러를 막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 혹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감세라든가 혹은 재정 직접 지원, 뭐 소득 지원, 정부의 비탄감 이런 거 카드까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를 바라봐야 되고 그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 걸 지켜봐야 더 앞으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예. 오늘 당장 하루 만에 막 증권사들이 저렇게 입장을 앞을 확 바꿔가지고 패닉 1100 얘기하니까 이런 점이 또 오히려 투자자들은 증권업계에 대한 분노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식시장 말고요. 우리 실물 경제의 충격도 큽니다. 소상공인들은 아사직전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시커요. 혼자 가게 지키신다고 하더라고요. 경영 악화로 회사 권고로 해서 권고사직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이동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직원이 10명 이상 되는 이런 가게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이 돈을 벌어야 문을 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초반에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철식 평론가님. 네. 그런데 실제로 주식시장 말고 이미 이 코로나발 악재 때문에 항공사나 여행사는 임원들은 연봉을 다 반납했고 월급 반납했고 네. 무급휴직 앞으로 이렇게 줄줄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충격이 더욱 심각한 게 이 시차가 없어요. 즉 금융시장이 붕괴된과 동시에 실물 경제에 타격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내수와 수출이 또 같이 오고요. 그래서 예. 소상공인도 힘든 와중에 주식시장도 폭락하는 와중에 기업들까지 힘들어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여행사들은 상당 부분 파산이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항공업계인데 항공업계는 일단 버티고는 있습니다. 보면 임원 전원이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고 단기 휴망, 무급 휴가도 신청받고 있고요. 이렇게 버티고 있고 이것이 그 다음으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자동차 업계라든가 더욱 다른 기업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제로금리까지 하면 금융업종까지도 불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의 실물 경제 타격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오늘 화면 아까 잠깐 그 김포공항 화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저렇게 오늘 김포공항인데 사람도 없고 비행기가 오늘 안 떴죠. 그렇죠. 지금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비행기 안 뜨는 화면들도 좀 있어서 저렇게 김포공항 자체가 거의 네. 사실상 마비된 공항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게 지금 외환 위기하고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아닙니까? 근데 외환 위기는 외환을 구제금융 받으니까 이제 금방 회복이 됐고 금융위기도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켰는데 지금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어디 갈 수가 없는 나라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가 단순히 잠시 일시적인 위기라기보다는 상당히 지속될 위기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각 공항마다 저렇게 전광판이 멈춰 있는 모습도 화면에 만나보고 계십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요, 메르스와 사스 때와는 다른 비교도 안 되는 시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네. 이제 정부 해결책들이 중요할 텐데 잠깐 금리 인하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국은행 총재까지 저렇게 대통령 회의에 같이 자리를 한 것 보면 조만간 우리도 금리 인하 하는 겁니까? 네, 아마 3월 원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4월에 있는데요. 3월에 긴급 임시회 금통위를 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점은 3월 17일, 18일이 미국 연준은 미국의 금리 회의거든요. 예. 그 결과를 보고 아마 20일 이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아예 최악의 경우에 1%포인트를 바로 낮춰서 이달에 제로금리로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적어도 0.5%포인트 이상의 인하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결과를 보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연 1.25%입니다. 이미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저금리가 됐잖아요. 이미 저금리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연 1%를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허. 근데 고작 0.25%포인트를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효과가 더 없겠고
만에 하나 0.5%포인트를 한다면 우리의 기준금리가 0.75%라는 우리도 앞자리에 0이 들어가는 상황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환율 방어도 문제인 것이고 이게 뭐 또 다른 뭐 부동산 유입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한국은행도 지금 상당 부분 그 인하 폭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주식시장 붕괴가 금리 낮아지면 부동산으로까지 영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고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이 제로 금리가 과연 현재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인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 제로 금리를 알면서도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뭐 재정 투입이라든가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당정청의 기밀한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경질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역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경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와 같은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한 우려도 함께 깊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은 국가 부채를 문제로 인해서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 부채 관리만을 목적으로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사실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경질해라라는 이해찬 대표의 말을 언론에 보도가 나오자 해명도 하고 사실이 아니다라는까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어제 홍 부총리가 SNS를 통해서 자리에 연연 안 한다. 이 어떤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위기 상황에서 어쩌면 당정청이 지금 호흡이 전혀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연출된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소신이 없다. 또 청와대와 어떤 당의 요구를 100% 이행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지난해에 원래 예산을 짤 때 그때 아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거 더 늘려야 된다 예산을. 근데 국가 채무가 40%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해서 사실 조금의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이해찬 지금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냥 해임을 거론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경제부총리 해임을 거론한다는 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없으면 그럼 이 경제부총리 임명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자, 그런 걸 지금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서는 많이 말렸던 모양이있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지금 너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 아니 이런 때 거친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한 거거든요. 그거 아마 홍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동안 사실은 많이 협조를 해왔지만 좀 지금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마스크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장관들을 어쩌면 질책을 해서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산자부 장관 전부 다 지금 마스크 공장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여당은 추경안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부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이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해임 이야기 나오니까 아마 홍 부총리도 한계 상황에 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해임 건의 이 보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소 좀 입장을 바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해임 설설, 경질 설설 논란이 좀 커지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초기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워룸이 가동되었다면 지금은 경제사령탑을 신뢰하면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와 금융을 지키기 위한 경제전선의 워룸이 본격 가동되어야 합니다. 비상한 대응을 위한 모든 경제, 금융 조치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워룸에서 준비되길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 조금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최 교수님. 예.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이 앞으로도 잘해달라. 이해찬 대표의 논리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는데 힘을 이제 좀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뭐라고 또 얘기하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이런 말이 앞에 붙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 부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임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바꾸는 거는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물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지금 늘려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처에서 책임지고 하는 사람은 경제부총리예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예. 최종적인 결정은 경제부총리가 하는 것이고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앞으로 잘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신임을 하면서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예. 균형재정을 생명으로 하는 독일도 예. 지금 균형재정을 당분간 포기하겠다. 이제 그만큼 사태가 급박하고 적자재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추경 액수는 더 늘릴 필요도 있고 2차 추경, 3차 추경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거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디에 쓰냐 잘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실은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뭐 액수에 연연하지 말고 저는 오히려 그 씀씀이에 대해서 뭐 방역이 얼마, 소상공인이 얼마 이런 것들에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어떤 불협화음보다는 그런 재원도 함께 여당에서는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좀 그렇죠. 파악해라 네. 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해임설 논란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이 증시 대폭락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경제 얘기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